오늘 저녁 국민의힘 윤리위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가 논의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실 첫 인적 개편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 동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여야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우선 윤리위가 그 이전에 당원 당규를 위반을 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당원은 예외 없이 엄정하게 심의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예정된 윤리위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가 지금 선상에 오른 상황인데 정말 논의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이항희 위원장의 발언은 일단 경고성 메시지로 봐야 되겠죠. 네. 정말로 해당 행위, 또 정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좀 자제하라 이런 거였을 것 같고요.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주제는 그런 거였죠. 김성원 의원 그런 전에 한번 빚어봤으면 좋겠다고 네. 수위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그런 징계안이 상정된 그런 상황이니까요. 만약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면 앞으로 징계를 혹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런 일종의 비공식적인 논의는 줄 수 있겠지만 징계하려면 징계안이 상정돼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징계 대상자의 출석과 소명을 요구하고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결론을 내리고 이런 상황을 거쳐야 되니까 오늘 징계위에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안이 논의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예정된 윤리위 회의에서는 그 이전에 수해복구 현장에서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부분은 경고성 발언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제가 봐도 윤리위에서 논의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이미 내려진 상태고 연일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쏟아붓고 있고 당내 분란이 가열되는 상황인데 윤리위가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절차 문제도 아직은 잘 이렇게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이게 정치성 발언이거든요. 김성원 의원의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건 정치성 발언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의미라서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건 이미 완전히 정치적 사안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 거는 전 대표 거는. 그래서 이걸 윤리위에서 지금 판단을 내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상대방 비판할 때 이거를 또 다시 법률적으로 갖고 가는 거는 그건 적절치 않고 단지 정말로 법률에 어긋나느냐 아니냐는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정치의 사법화를 우리가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법률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런 발언이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이제 수위가 높아지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 발언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정치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윤리위에서 또 판단한다. 이건 자체로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오늘 윤리위에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는가. 다시 또 분란은 더 가열될 거고 말이죠. 증폭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좀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도 또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그리고 또 이철규 의원 그러니까 각각 또 친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고소까지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런 공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런 관점이에요. 정말로 법률에 위배된 거는 법치주의 국가니까 정치적 사안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이철규 의원과 지금 여러 공방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친윤과 비윤 사이에.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정치적 공방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고소한다면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거 고소전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가뜩이나 지금 그 집권당의 분란이 지금 점점 당장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모르죠. 이번 주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것 같긴 한데 당장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여권의 지지율이 조금 반등을 하는 것 같긴 하더라도 집권당 내부의 분란이 가장 큰 건데 여기에 다시 또 발언 한두 개를 가지고 또 문제 삼아서 명예훼손 고소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를 자꾸 법적 판단에 갖다 대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만 특히 발언 한마디 한마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 이런 걸로 가는 거야말로 저는 적절치 않아 보여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전반적인 맥락하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해서 증폭한다? 이건 정치적이지 않죠. 정치는 어쨌든 간에 갈등을 좀 해결해 나가는 게 정치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당사자들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권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중심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자체가 연일 거센 발언들을 쏟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갈등의 불씨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의중이라고 할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글쎄 이제 뭐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또 전당대회 시기를 조정해서 아마 본인이 출마하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뭐 지금 현재 투쟁이라는 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죠. 그건 맞는데 글쎄 이제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제 어떤 유일한 무기가 그거니까 뭐 이른바 본인이 그랬잖아요. 선전선동을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저렇게 조롱하고 모욕성 발언, 비아냥하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저런 언사 저런 건 참 바람직하진 않은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것들은 본인이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뭐 이른바 윤핵관들을 공격하고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당내 주류 인사들을 공격하고 또 심지어 윤 대통령까지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본질적으로는 본인이 그런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본인을 피해자로 몰아가려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결국은 이제 뭐 경찰 수사를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작하듯이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뭐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거 봐라 뭐 내가 이렇게 정치 투쟁의 희생양이 되어서 내가 권력에 있었던 데에서 뭐 수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정치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들이 움직여 가지고 나에 대해서 불리한 수사 결과를 내놨다 이런 쪽으로 호소하기 위한 뭐 그런 정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준석 전 대표는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과거 수행비서로 일했던 사람의 말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에 같이 식사를 하고 뭐 밥을 사지도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 이 행보에 대해서 부모님이 말리셨다. 이런 말들을 쏟아냈거든요. 글쎄 그런 개인적인 소회까지도 이게 뭐 정치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뭐 그 부분에 이제 그 얘기는 본질이 그런 거 있죠. 이 대표의 이준석 대표의 인성이 좀 뭐 너무 바닥이다. 인성이 좀 형편없다. 막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언젠가 유승민 의원도 그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이제 이준석 대표 이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마주치면 똑같은 그런 거기에 나온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인사한 적이 없어요. 먼저 사람들이 뭐 있어도 다 뭐 자기보다 윗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냥 슉 들어옵니다. 인사 한마디 하는 적이 없고요. 다른 사람이 인사를 먼저 해도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뭐 그걸 보고 그것을 뭐 인성이 바닥이다, 형편없다 이렇게 단정할 일은 물론 아니지만 어떤 그 개인적인 저분은 이제 뭐 수행비서를 했다는 본인은 오래 했다 그러죠. 본인은 오래 했다 그러는데 이준석 대표는 예전에 뭐 한 달 정도 수행을 했고 그 이후로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어느 쪽 말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뭐 그런 얘기들은 사실 뭐 정치판에서의 어떤 힘겨루기 내지 정치판에서의 무슨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법적 대응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비서라는 분도 그렇죠.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이 한국 정치의 그 품격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뭐 인사하고 안 하고 문제. 그 이른바 싸가지론이거든요. 그 싸가지론이 이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그 얘기, 언론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는 이 부분이 지금 본질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한두 끝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치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란 말은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자꾸 참전하는 것 같아요. 이 논란에. 참전하면 할수록 참전하는 당사자들도 정치적 위상이 좀 깎일 거라고 봐요. 당장 그 진영 내에서 위상이 좀 높아지고 또 그 편가르기가 돼버리고 말았으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자꾸 이렇게 참전하고 자기 이름이 나오고 또 뭐 이 사람 이름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 태도가 온당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걸 뭐 윤리위에서 할 겁니까? 또 그때 고소할 거예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관계를 따질 겁니까? 지금 이 전 대표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잠깐 보고 그동안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6년 전 걸 다 소환해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 부분은 저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 저는 한 번인가 두 번 마주쳤던 기억이 나는데 잘 모르겠고 이런 식의 태도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 수행비서란 분.
이건 맞지 않고 이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정치에서의 갈등이라는 게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고 접점을 찾아 나가는 게 정치 행위거든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의도가 좀 의심스러워요. 이준석 전 대표를 추호할 마음은 아니 뭡니까? 그 두둔할 마음은 추호도 없고 저도 대단히 비판적이에요. 이재현 대표의 입장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발언의 정도가 너무 과해요. 왜냐하면 발언이라는 게 자신이 불리하고 자신이 힘든 거에 대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공격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 상대방의 정치는 상대가 있는 거니까 상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약간 전 도를 넘었다고 봐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든 발언은 좀 정제되고 절제돼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건 정제와 절제를 넘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건 온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참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이 논란의 불씨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주말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최재형 혁신위원장과 또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냥 조언을 들으러 아이디어를 들으려고 만났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글쎄 이제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네. 혁신위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으로 임명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조호영 비대위원장하고도 식사를 했다는 것 같고 저녁에 8월 15일 날 만났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재형 위원장하고도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좀 이준석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다면 그분들의 조언이야 사실 뭐 최창렬 교수님이나 저나 하는 얘기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뭐 무슨 본인의 주장을 하더라도 당당한 것과 무리한 건 다르다는 식이에요. 또 그리고 지나치게 도를 넘는 발언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당을 위해서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재형 위원장은 지금 이제 뭐 혁신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최재형 위원장도 얘기했던 게 바로 공천 관련 뭐 혁신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대개 이제 당마다 늘 선거를 앞두고는 뭐 공천 관련 혁신 이게 늘 나오는 거예요. 매년 뭐 매 선거 때마다 나왔는데 왜 혁신이 안 되는지 잘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있으면 새 대표가 뽑히는 거 아니에요. 새 지도부가 뽑힙니다. 그 지금 공천 혁신안을 만들어서 설사 비대위가 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다음 대표가 그것을 그대로 승계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공천 혁신 관련해서는 공천이라는 건 선거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 바로 앞두고서 내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무슨 뭐 선거를 앞두고 하는 얘기는 별 의미가 없고 차라리 정말 어떤 정당의 전체적인 형태라든지 정치 행태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혁신이 모르겠지만 뭐 공천 관련 혁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민들도 관심이 없고 내부에서도 뭐 뜨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지금 만들어 봐야 그것이 다음 선거에 적용된다는 보장도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짚어주신 부분이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가 전체 회의를 통해서 1호 혁신안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인 부분인데 사실 뭐 공천은 국회의원 모든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좀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이 나오는 게 비대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왜 혁신위가 이 부분을 다루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쪽에 편을 드는 사람들은 혁신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비대위가 당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건데 따로 혁신위가 있으면 이게 옥상호가 아니냐 중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이 비대위가 있고 혁신위가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어떤 역할 이런 데서 정리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비대위가 좀 혁신 비대위가 돼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호영 의원도 비대위원장도 전당대회 좀 늦추고 내년으로 좀 늦추면서 이 비대위를 단순히 관리형으로 가지 않고 혁신 비대위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혁신이 또 있으니까 이게 뭐냐라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 이른바 윤핵관, 이른바 저도 이제 별로 그 표현을 안 좋아하는데 다들 쓰니까 저도 이제 그대로 쓰기로 한다면 윤핵관이란 분들하고 이준석 전 대표 측하고 갈등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 서로 잘했다고 그러는 건데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중도층의 이 보기에는 더군다나 이거 둘 다 똑같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혁신이 비대위로 싸우면 이것도 갈등으로 비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천에 관련된 거 얘기하는 게 별로 우리 노 교수님 말씀처럼 잘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당의 분란이 해소되고 나서 정상적인 당의 절차로서의 공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과 세력과 세력이 재편되면서 갈등 관계 속에서 혁신 위해서 공천 얘기하는 것과 이쪽에서는 그럴 거 아니겠어요. 혁신이가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의 친화적이라면은 윤핵관 쪽에 좀 가까운 분들은 불리하겠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공천은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일 수 있어요. 여야의 문제가 아니란 네. 말이에요. 엄청나게 민감하죠. 지금 여당, 야당 다 지금 일단 민주당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전부 이재명 후보한테 줄 서는 것 같은 것도 친문이 거의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공천에 관련된 것이고 이 부분도 지금 누가 과연 당대표라고 실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기득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공천이 좌우되는 거라서 모든 본질은 공천에 있다고요. 그래서 공천 시스템을 개혁하는 건 맞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공천 시스템을 얘기를 하면은 과연 설득력이 있고 권위가 쓰겠냐 이런 얘기예요. 당장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을 어느 정도 수습한 다음에 공천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네. 네. 그러다 보니 지난 주말에 최재형 혁신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난 것을 두고도 그 이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윤핵관 호소인들에게 험지에 출마하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공천 관련된 얘기가 오고 갔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공천 관련 얘기가 나왔다면 더 이게 부적절한 만남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저는 그 이준석 대표 지금 말씀하신 무슨 어디에 험지에 출마하라 얘기하는 것은 정말 뜬금없는 얘기죠. 지금 아니 선거가 내일 모레 있다면 지금 선거 이른바 유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다 험지가 출마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뭐 선거가 2년이 남은 그런 상황에서 무슨 그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냥 싸움을 위한 싸움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당 내부의 지리멸렬함을 어떻게 조금 잘 추스려서 이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그다음에 좀 정비가 된 다음에 뭔가 해나가야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갈등이 놓여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도 아직 전혀 가닥을 못 잡고 있고 법원의 결정도 기다리고 있고 수사 결과도 기다리고 전당대회 시기도 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공천 개혁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뭐 정말로 뭐 빠른 것 급한 걸 먼저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고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네, 우선 당 내용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데 앞서 최창렬 교수께서 뭐 비대위 언급도 해주셨지만 지금 비대위 형태를 두고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2월 크리스마스 전당대회를 통해서 1월에서 2월 내년 정도에 출범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김기현 의원은 또 그럼 안 된다.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셈법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인들의 생각은 다 셈법이 작용하는 네. 거죠. 김기현 의원은 아무래도 좀 빨리 치르는 게 좀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지금 당권 주자들은 좀 시간을 벌 필요가 있죠. 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아직 당에 완전히 착근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자꾸 확보해 나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전당대회를 뭐 내년 1, 2월, 내년 1, 2월에 전당대회 하면은 12월까지는 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지금 9월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8월 말에 접어드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번다는 의미에서 조금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김기현 의원은 반대로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자신은 그래도 이제 원내대표를 하고 그랬으니까 자신의 세력이 좀 있다고 보고 지금 빨리 밀어붙여서 당권을 잡으라는 게 아닌가라는 게 추론이에요. 그분들의 생각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뭐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분들의 생각이니까 뭐 그거야 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이고 뭐 당에 어느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뭐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당내에서 결정할 문제예요. 단지 이제 중요한 거는 1월 달이 됐건 2월 달이 됐건 더 빨리 하건 이준석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더 본질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 대표로서는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과도할 정도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돌아오지 못할 것 같고 그야말로 이제 그 소출 부수고 배를 가라앉힌 파부 침주란 그 고사성어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과도할 정도란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여론전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공중전, 장외전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이준석 전 대표는 완전히 배제했다고 생각되는 거고 전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해결될 것이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놔두고 다른 얘기 자꾸만 해봐야 다 산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을 빨리 같은 얘기입니다만 집권당으로서 그 어떤 그 갈등 부분을 뭐 지도력을 발휘하든 상대방을 설득을 하든 포용을 하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당내 분란을 빨리 해결해라. 그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의 내용이 이제는 차기 당권을 누가 쥐느냐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 지금 비대위원장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주장을 하는 이 크리스마스 전당대회 이후 내년 1월에서 2월 중에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이 방식대로 하면 어떤 인물이 조금 유리하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모든 준비를 다 끝낸 것 같죠 이미. 조기 그럴 때는 전달계속, 이왕 뭐 빨리 네. 할수록 좋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이걸 그 전당대회를 언제 하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셈법이 필요한 거죠. 계산이. 물론 이제 비대위 이런 말하자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끝낼수록 좋은 거죠. 언제까지 비상 상황일 수는 없는 거니까 평상으로 빨리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비대위 기간은 짧을수록 좋고 빨리 제대로 된 전당대회를 치러서 제3 대표를 뽑아서 제대로 된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인데 정기국회라는 건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을 뭐 과거 정책을 돌아보고 새로운 정책을 세우는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맞는 정기국회인데 그 기간 중에 또 뭐 우린 전당대회 합니다 하고 와글와글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급하더라도 그 정기국회에서 예산 통과까지 끝나는 게 12월 1일이거든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12월 3일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전당대회 체제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 정비하고 준비는 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 당 내부 일로 국정을 제쳐놓고 할 수는 없는 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빨리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리 빨라도 12월 초밖에는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12월 말에 끝낼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무슨 20일에 준비 공고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년 1월 초 넘어가서 아무리 빨리 끝내도 한 1월 말 이 정도는 끝내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되면 특별히 누구에게 유리하다거나 누구에게 불리하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닐 거예요. 지금 이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차기 당권을 바라보고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다 관심 있는 사람들도 다 누군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한두 달 간격 차이를 가지고서 특별히 누가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개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개편에 공개적으로 나선 모습인데 일단 새 홍보수석에 김은혜 전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와 함께 좀 그동안 그 이전에 경기도지사 출마도 했고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은혜 의원은 너무 잘 아시죠. 네. 앵커 출신이시고 거기다가 또 이제 후보 대선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해서 공보단장으로 그리고 당선인 이제 대변인도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과는 어떤 그 복심까지야 말이 못하지 너무 잘 아는 그런 상황에서 홍보수석 겸 대변인으로서 너무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이겠죠. 그 지금까지 또 이제 홍보 라인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지적이 됐었지 않습니까? 홍보실에서 나오는 사진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홍보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도 좀 왜 이럴까 싶은 정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홍보를 했지 국민들이 듣고 싶은 홍보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비가 필요하고 또 김은혜 의원이 아까 말씀드려도 워낙 본인의 말 한마디가 또 대통령의 말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워낙 활기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는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자면 혹시라도 이제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 생각이 실체는 참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건 아닌지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홍보라는 걸 아무리 잘해도 제품이 좋아야 홍보를 잘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결국 그래서 이런 계기로 홍보 라인, 정책 라인 정비하는 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어떤 국정 운영의 어떤 전체적인 기조
지금까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단순히 뭐 정책 수석 만들고 홍보석 바꾸고 이런 것들로만 지금까지 어떤 좀 엇박자가 나는 국정 운영 이런 것을 그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새 홍보수석의 김은혜 전 의원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 또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 새롭게 좀 개편을 해서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 적절한 인물들이었다고 보시는지요? 뭐 인물 자체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앞으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걸 봐야 되는 거니까 당장 뭐 이분들이 무슨 뭐 어떤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저는 뭐 긍정평가합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제기가 됐잖아요. 원인들이 말이죠. 근데 그중에서 인사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대체로 이에 대한 처방으로 제기됐던 것이 제시됐던 게 인적 쇄신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엄밀하게 말해서 인적 쇄신이라기보다는 인사의 보강 같은 거로 봐야 되겠죠. 최영범 홍보수석을 이제 대외협력특보로 이제 보내고 홍보수석을 이제 새로 이제 보강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력을 보강한 거라고 봐야 돼요. 인적 쇄신의 의미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거든요. 쇄신, 그죠? 근데 그게 뭐 국면 전환을 위한 쇄신이 됐건 무엇이 됐건, 그러니까 대표성과 책임성과 반응성이라는 거 볼 때 책임을 진다는 게 중요한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여론의 반응을 보이는 건데 그러면서 미흡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인물들에 대해서 문제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볼 때 인적 쇄신,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보호자가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보호자에 대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지지율이 이제 임기 중반쯤 돼서 이렇게 됐다면요 얘기가 되는데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쇄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윤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어쨌든 인적 보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민 일반이 볼 때 쇄신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지적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김은혜라든지 뭐 이관섭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두고 봐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적 쇄신이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 지적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개편은 인적 쇄신이라기보다는 인적 보강에 가까운 개편이었다. 일단 대통령실은 일괄적인 개편보다는 수시로 개편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두 분 모두 근본적으로 대통령실의 내실을 다져야 된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지율 역시도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 지지율 조사를 좀 살펴보면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8월 셋째 주에 긍정평가가 32.2%, 부정평가가 65.8%를 기록했는데 8월 첫째 주에 30%대 긍정평가가 깨지고 29.3%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한 3%포인트 정도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이걸 지금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지 뭐 유의미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이른바 오차범위내에 있는 거니까 네. 저게 뭐 큰 의미를 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 2자가 나오는 것 같고 3자가 나오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고 보이는데 네. 좀 전에 우리가 논의한 그런 어떤 뭐 인사 쇄신이라든가 인적 보강이라든가 이런 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서 나오던 그 메시지 조금 변화의 조짐을 보이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적 쇄신, 인사 쇄신이 나왔을 때 처음에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에서 나온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뭐 지지율 좀 올리려고 사람 바꾸지 않는다든가 사적 인연을 중시해서 금방 바꿀 수 없다든가 이런 얘기였는데 어쨌든 뭐 바꾸든 아니면 보강이든 조금 인사세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갔고 저는 이게 끝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어떤 정무적 기능을 더 보강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그래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지율이 이렇게 낮습니다 얘기할 때 예전엔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선거 때부터 그 지지율에는 신경 안 썼고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은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렇게 그 지지율로 어떤 낮은 지지율로 뭔가 경고를 보냈는데도 그거 오불관원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메시지가 좀 바뀌었잖아요.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런 봤을 때는 그런 태도들을 자꾸 보이면
점수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릴 수 있는 거죠. 사람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지지율이 폭등하거나 무슨 뭐 정책적으로 무슨 큰 성공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지지율이 막 급등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에 국민들의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정책으로 또는 인사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걸 국민들이 본다면 그걸 왜 뭐 부정으로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태도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하는 거죠. 네. 지금의 지지율 상황이 뭐 반등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차차 회복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하고 적어도 어쨌든 멈췄잖아요. 지혈이 된 거예요, 지혈이. 네. 근데 피가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살도 찌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계속 지지율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게 10%대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거기서 멈춰서 두 번 올랐으니까 아주 미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방 경직성이 더 이상 안 내려간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말씀을 했고 또 문 전 대통령 사저도 300m 밖에 경호를 확보해라 이런 것들도 그렇고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이런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우리가 흔히 특히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 걸 기억하는데 대통령의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 이런 태도의 변화가 중요한 거죠. 그게 나타나거든요. 게다가 이제 대통령 비서실 어쨌든 간에 뭐 쇄신이 됐건 보강이 됐건 뭔가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국면 전환을 위해서 그런 거 우리는 잘 안 한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대통령 비서실도 어쨌든 어떤 뭔가 쇄신하는 그 측면이 있는 것이고 완전 전면적인 쇄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감찰관도 어쨌든 국회에서 추천 안 했으니까 임명할 수는 없지만 하겠다라고 긍정적 메시지를 냈고 이런 게 쌓여서 지지율이 오르는 거거든요. 반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발언 하나하나 그래서 측근들의 발언이라든지 특히 이제 뭐 어떤 그 여권 연합 내에 있는 어떤 분들의 발언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어긋날 때 차곡차곡 쌓여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반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 발언 이런 게 약간 달라지니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계속된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권으로서 대단히 좋은 조짐이라고 일단 봅니다. 긍정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당의 내용이 빠르게 수습되고 인적 개편과 함께 변화된 대통령의 모습이 지속되면 지지율도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분 모두 짚어주셨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에 또 조금 달라진 스탠스를 내놓은 발언 중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 집회입니다. 원래는 이 집회는 개인의 자유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까지 맞불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경호구역을 확장하고 또 검문 검색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좀 집회 관련된 보안을 좀 높이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고무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야 모두 박수 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죠. 지난번 처음에 윤 대통령의 그 첫 번 발언 법적으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야 뭐 법조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대통령은 지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치인이라는 걸 얘기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에게 아부하는 발언하라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뭘 듣고 싶어 할까? 저렇게 했다면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조금 저런 욕설이나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좋겠죠. 이랬다면 그건 정답인 거죠. 이렇게 100점짜리 답인데 법적으로 줄 수 없잖아요. 그것까지만 했다면 그건 50점밖에 안 되는 것이서 지지율 하락의 어떤 한 원인이 된 거죠. 얘는 물론 일부 보수 세력 가운데는 이런 거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극렬 보수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유튜버 가운데서는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되어 왔던 거예요. 뭐 집시법을 바꿔가지고 뭐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못하겠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이건 경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법에 경호처장이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해야만 그 경호구역 내에서 경호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뭐 김진표 의장이 건의를 하고 식사하는 가운데서 거기도 대통령이 흔쾌히 받아들여서 네. 경호처장에 지시해서 경호구역을 확대하고 이런 것이 사실 국민들이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들이나 야당 지도자들하고 자주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그 자리에서 하나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얘기가. 그럴 때 대통령이 가서 뭐 마지 못하든 아니면 흔쾌히든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서로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칭찬한 논평이 처음 나온 것 같긴 하고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쌓이면 서로 그렇게 서로 정말 비난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그런 메시지들은 서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진영 지지자든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거든 사실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저런 모임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하시고 뭐 처음에 한번 박홍근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에게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니까 그 후에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밑 접촉을 많이 해서 대통령하고도 꼭 저렇게 카메라 뭐 드러내지 말고 비공식적으로 만나셔갖고 저녁도 하고 그 자리에서 뭔가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야당에게도 도움이 되고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서로 건의하고 건의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게 뭐 협치 아니겠습니까? 네, 출범 103일 만에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논평이 나왔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일단 호의적인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당연히 같은 생각이죠. 야당 이게 서로 이제 상대방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역지사지라고. 내로남불 얘기만 계속 나왔었는데 아무튼간에 지난번에 그건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야당이 지금 대통령의 이 조치, 경호처의 조치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내놓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또 부정평가를 내놓을 수는 없는 거죠. 이 사실 꼬투리 잡으려면 한도 없는 건데 왜 진작 그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서로 조금씩 이렇게 가까워지다 보면 그럼 부정적 논평 내고 싶어도 그 도가 완화될 거 아니겠어요. 일단 만나야 돼요. 일단 만나야지 미움도 좀 덜해지고 대한민국 정치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증오의 정치, 뭐 혐오 정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립과 갈등의 정치. 입에 뱄어요. 적대와 혐오의 정치. 적대적 공생. 그런 걸 조금씩 없애나가려면 일단 만나야 돼요. 근데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많이 만날 줄 알았는데 아직은 별로 못 만났다고요.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야당 원내대표 아무 때나 좀 만나고 꼭 이렇게 격시 차려서 의장단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당 지도보다 만날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소야대 해결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야당 의원한테 전화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하자 그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대립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이런 것들은 아주 좀 보기 좋고 야당도 그러니까 긍정평가 낸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자주 많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번으로 협치의 물꼬를 텄을 수 있길 바라면서 민주당 상황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남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압승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인지요? 워낙 예상을 했던 거라서 뭐 어대명, 확대명 뭐 별 얘기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뭐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 같아요. 수도권이라고 뭐 큰 변화는 있겠어요. 그대로 갈 텐데 호남에서 투표율이 생각보다 좀 낮아요. 평균 투표율보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 지역에서 지난 정권에 대해서도 좀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플러스 워낙 이제 압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덜해진 것도 있고 또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졌는데 당이 좀 쇄신이나 반성 이런 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에 대한 호남의 나름의 전략적 그 표심이 작동된 거 아니겠는가. 당내 투표긴 합니다만 호남이 상당히 어떤 이슈가 있을 땐 전폭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지금 지난번에도 지방선거 때도 광주 투표율이 낮았어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왜 호남 지역에서 왜 투표율이 낮은가 생각해야 돼요. 어떤 보도를 보니까 호남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 전국 정치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거에는 함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사당화의 그런 걱정이 있는 거라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도 좀 나름 이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최창절 응대 특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